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혜련 의원님? 마지막까지 진짜 자기 변명과 개변으로 꽉 찬 최후 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듣고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는 말도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력은 얼마나 깎여 나갔습니까? 지금 몇 년에 걸친 진짜 몇십 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과 신인도 이런 것들이 다 깎여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야당탕. 그날 그 언론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그 마지막 변론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보니까 그 계엄과 그 다음이 야당. 네. 그다음 간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의 구절은 없는 거예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77페이지에 달하는 작성문을 직접 또 준비도 하고 해서 최대한 헌법재판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통령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관련된 부분을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워딩까지도 감사와 사과의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시작도 그랬고요. 마무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용의 빈도수를 떠나서 첫 시작과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에서 진정성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처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권이 받아서 좀 새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민 통합의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나 국민들에게 준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어쨌든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판결이 예를 들어서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걸로서 어느 쪽으로 마무리됐다, 이겼다, 졌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후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더 숙고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김희정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승복이나 좀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87년 체제에 대한 극복을 화두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이런 제왕적 의회제도나 또는 지금의 단임제 대통령제 이런 걸로는 이런 갈등 관계가 비단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그냥 수사 어구로만 하신 게 아니라 개헌을 해보자라는 숙제로 정치개혁의 숙제로 함께 분명히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백혜련 의원님,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의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피소추인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나마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늦죠. 그거는. 예상했었군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성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저는 주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지금 그 계엄까지 일으켜서 지금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임기 계속 저 대통령으로서 당당히 임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실 그 한마디로 표를 주겠어요. 자녀 임기에는 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그나마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짜리 계엄을이라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복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이제 전국이 다시 안정이 되면은 또 다시 정말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잠깐 김희정 의원님은 왜냐하면 법정에서 법의 논리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아니라 개헌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무슨 형량을 조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인용되거나 각하되는 데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단 대통령의 워딩만 아니라도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봤던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계엄 형식에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좀 저는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대통령 임기는 유지한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신 개인을 위한 선택은 아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야 거대 야당과 그래서 이제 국정이 무력화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나 저희 당은 계엄이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을 위한 어떤 뭐 해서는 안 되는 뭐 헌법에도 있지 않은 그런 선택이 아니다. 그래 어제 그 부분 본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정말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장이 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를 한다?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포화에서 정말 온 국민이 이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이 경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의 이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몇십 년을 지금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는 대통령, 진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이런 대국민 호소가 한 번만 더 있으면 지금도 그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생각한다면 또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국회 측의 최종 변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튼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법정 다툼에 있어서 계속 증언이 엇갈리거나 새로운 게 나왔으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로서는 진실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제2, 제3의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것 같으면 무슨 개헌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1차 계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명확하게 말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탄핵 소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란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만약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참여했거나 하는 국무위원이나 뭐 군인들 다
다 이제 내란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반에 이 그 내란죄가 빠지게 된 경위 부분이나 이거를 빼놓고도 어떻게 이거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게 끝까지 아쉬운 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백일현 의원님 부연하실 네, 얘기 아니 있으세요? 저는 네. 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 중에서 네. 제일 황당했던 게 네,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김용현 장관한테만 말했다. 그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게 그런데요. 객관적인 드러난 사실 자체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요. 대통령이 군인을 철수시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그것도 벌써 2시간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제2, 제3의 진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게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국회 측의 그 반론 중에서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네. 말한 호수의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라는 말이 저는 참 인상적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전 국민들 앞에서 국회가 유린당하는 영상이 계속적으로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 단전이라든지 그리고 진술만이 아니라요. 경찰의 그 경비 그 우선망이에요. 다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국회 봉쇄하라는 게. 네. 그런 거라든지 군인들의 그 텔레그램 너무나 객관적인 많은 증거가 남아 있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법조인 출신 대통령인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 얘기에 좀 인상적이었다고 하고 우리 백혜련 의원님은 2시간 만에 계엄이라는 단어에 또 관심을 좀 가지셨네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나요?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27일 날 한 거는 저는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27일 날 선고기를 잡은 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 종결이 된 거잖아요. 네. 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하더라도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그 이제 이미 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평의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전망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네, 선고를 변론은 하겠다. 변론 종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판결을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제 그거 권한쟁의를 정결을. 받아들이더라도 네.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평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임명하면은 문제는 없거든요. 김희정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그러면은 후보자. 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아니 얘기입니까? 표결에는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어려울 변론은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네. 종결이 그러면 됐기 이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저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의 요청자가 의원식 국회 의원 자격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자체에서부터 소위 자격 없는 자가 한 거라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라든지 국회 표결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이 개인 국회의원이 국회 이름을 빌려서 한 행위가 문제가 있고 과거에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졸속 심리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최종 판결 2시간 앞두고 연기를 했죠. 갑자기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심리도 1시간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다른 이슈로 이제 넘어가니까 슬쩍 꺼내오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모습들이 이렇게 가장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잘 지켜야 되는 팀들이 그러지 못한 거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스스로 느낀 게 바로 2시간 앞두고 미루고 했던 게
스스로 제발 저린 격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제기해달라고 시간 끌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이더라도 변론 제기 신청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헌재의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 광장의 탄핵 찬반 집회 열기도 뜨겁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해요. 근데 광장에서는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세를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백혜련 의원님. 이미 그거는 뭐 그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로서 재판관들이 그런 여론을 가지고 이 탄핵을 기각하거나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여론이 주는 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나 이런 데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는 달리 이렇게 차분하게 헌법이나 이 사건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사실 일방적으로 8대 0 이렇게 하고 막 사실관계가 뭔지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모든 국민과 재판관들과 정치권도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실관계에 제대로 방송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보도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부 언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거를 공유하려는 마음이 이제 현장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처음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실제 언론의 통로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통로로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계엄 직후에 이루어졌던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조사 그리고 각 정당에 대한 지지조사와 이후 지금 쭉 이렇게 한 2달간 흘러오면서의 지지율 변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아까 무슨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나까지 뭐 내랑 공범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사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국민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백혜련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결정입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당연하게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사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흔들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다행스럽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오니까 또 다시 입장 전환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말의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막 계속 데모하고 지지자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따끔하게 비판하시고 지금 그 구구 집회에 가서 동조하고 이런 의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희정 의원님. 극우 집회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극자 집회입니까? 민주당이 나가는 거는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당 이름으로 집회하던데 우리는 당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호도하거나 규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당의 공식 입장도 네. 냈습니다.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재판과는 달리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정통성을 헌재가 더 제대로 해야지,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결정이 돼야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실체적인 진실 규명 없이 선고만 한다? 그리고 헌재가 헌법위에 군림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면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함보다는 신속함에 방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 채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피고자 본인이 증인신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10차까지 오는 동안 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표피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온 국민들이 마음이 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양쪽 진영이 와 그래 정말 정당하게 모든 절차가 투명했어라고 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저는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재판 결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위해서 특별하게 편향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편향되게 진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정치권에서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재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딱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기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인 7일간도 보장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법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 철회를 헌재 공판 과정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냈던 거랑 원본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할 권리도 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것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판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한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것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이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헌법위에 탄탄하게 더 세우려고 한다라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저의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각 법 조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기록된 조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어기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기지? 이거는 왜 안 지킬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혜련 의원님의 네. 반론으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요, 이 그 탄핵 그 소추됐다는 통지서를요 수령을 10번인가 안 했어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송달을 하면요 바로 받습니다. 누구든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그 간저에 있으면서도 네. 10번인가 못 받는다고 해갖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송달 간주를 한 거예요. 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식의 시간 끌기. 그다음에 내란죄 처리한 게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리인으로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권성동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직접 헌재에 나와서 제일 진술 많이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매번 와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얘기하고 갔잖아요. 어제 최후 진술도 무제한
네, 시간 좋습니다. 무제한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77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듣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장시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헌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절차를 안 지킨 게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 공판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에 좀 열릴 텐데 이재명 대표는 뭐 항소심 결과는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희정 의원님, 이 조기 대선 국면을 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선고가 좀 민주당이 어떤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대선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네, 입장. 네. 어쨌든 그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계엄이나 탄핵 국면 되기 전부터 뭐 대선을 늘 준비하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비리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 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법 관련돼서 법이 명확하게 이제 개월을 명시를 한 재판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기소로부터 6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26개월을 해서 이미 지나쳤고 그리고 2심에 대해서도 재판정이 이미 2월 15일이라고 날짜를 박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넘기게 된 게 재판정의 잘못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그 재판 지연 전략이 있었거든요. 변호인 선임을 지연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깔끔하게 이 사법 리스크 털고 가려면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633 그 규정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백혜련 의원님. 네, 어떻게 이거는요. 보십니까? 사실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됐고 그 633을 지킨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공직선거법에서 634 원칙을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 거물 정치인이 또 이런 공직선거법에 걸렸을 때 저희도 사실은 633 원칙을 지키라고 누누이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한정에 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네. 근데 그것도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네. 정책시사 3부로 이어집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파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좀 전에 백혜련 의원님께서 뭐 선거법 633 법정 기한 시키지 않는 거 그냥 뭐 다반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법을 바꿔서 현실화하든지 있는 법은 지키도록 해야지 법을 어기는 걸 당연시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최근에 부쩍 야당의 주요 인사들 위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되는 시점에 1심 또한 끝나지 않은 적이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확정까지 5년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에 당도 만들고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고 이런 일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 후에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서 임기 4년 내내 월급 다 받아가고 소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를 다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보면서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왜 이재명만 시비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님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MBC 100분 토론회에서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용도로 이 대선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완전히 드러낸 답변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33 원칙을 지키지 말자는 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저는 이거 개편 방안을 그래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운 조항이면은 실질적인 지킬 수 있는 기간으로 법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인 여러 사례들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그 사례들을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요. 못지않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소되고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월급 타간 사례 많아요. 똑같이. 그런 여러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에서만 결사항전의 자세로 이 633 원칙을 주장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그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다르게 그리고 강도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이 부분은 왜 그 법안 개정이 안 되냐면 그 선거로 인해서 그나마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1년 정도 기한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1년 이상 국회에 남아서 일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1년 안에 부당하게 선거법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당선된 걸 그 안에 정리를 해야지 적임자가 나와서 그 회기의 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선거법은 633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데 아까 조국 대표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임기 막 다 잡아먹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한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다른 의원님들은 이걸 더 지연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굉장히 지연작전 국회 출석을 해야 된다. 내가 당대표기 때문에 힘들다. 입원했다. 또 단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재판에 있어서 지연했던 모습을 보였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 목표가 뭔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뭐냐면 본인의 목표는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나가가지고 자기 재판을 멈추고 싶다라는 그거를 드러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당당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나
법 리스크, 대법원 판결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백현영 의원님.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네.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니 본인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네. 근데 재판 결과가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다고 빨리 그 안에 끝내달라고 되는 거예요. 정치 일정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633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더 옳은 방안인지 살펴보자는 의미고요. 자꾸 조국하고 윤미향 의원을 얘기하는데 조국하고 윤미향 의원은 공소법 위반 혐의가 아니에요. 633에 그 들어가는 사건들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걸로 얘기하면은요, 주 국민의힘 의원님들요, 그 정치자금법 더 뇌물 뭐 이런 걸로 받고도요, 월급 받고 한참 동안 있었던 사례들이 많아요. 백현영 의원님,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다수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동안 진행되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지금 명시적인 어떤 그런 선례 같은 게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저는 당연히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저거 뭐 트럼프 대통령 맨날 그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공소 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가 다 된 상황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공소 취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법률적인 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더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 사례가. 유죄 판결을 바꿔서 아예 공소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건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헌법학자들이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2017년에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에는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10명 중에 대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대선 전에 더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 부분도, 여론조사는요. 또 제가 네네. 오늘 구체로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수설이 정지된다가 다수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그 조항 자체가 내란죄를 빼고는 내란 예안죄를 빼고는 기소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규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자, 규정의 취지가 그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을 제거해 주자는 취지로 있는 거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저지르고 온 범죄를 덮어주자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걸 다시 이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기 네. 때문에 여야가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표결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야당은 이탈표. 야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 거고 저희 당하고 이제 네네네. 야당 야당은 다 없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언내에서 이 당론으로 아마 결정하시겠죠. 반대 또 하시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하시면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이 명태균 특검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사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뭐 그 국회의원은 아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 명태균과 여론조사 거래를 했다는 의원들 명단이 돌고 있는 게 뭐 근 100명 이상 뭐 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결사항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명태균 특검법.
정치권 전체 특히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는 거 방금 백혜련 의원님 거의도 의도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딱 명태균과 관련된 이제 창원지검에서의 수사 기소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의원들 그다음에 대선 주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그게 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저희는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민주당 가 있는 의원 이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 불러놓고 한번 상세히 말씀 드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막 줄탄핵, 줄특검 뭐 계속 그것만 하고 그냥 특별의 일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11명 검사가 투입돼서 현재 기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쟁 유발을 하는 것보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더 실체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님 어제 내란 혐의 네. 국정조사 특위에 대검 차장도 나왔었죠. 네. 네, 좀 이 수사 부분에서는 어땠습니까? 좀. 지금 어쨌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하여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대통령 부부의 수사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네. 그런데 왜 이 특검이 필요하냐? 그동안 사실 검찰에서요 이 사건을 안전히 뭉갰어요. 이 고발이 처음에 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그 검사한테도 배당을 안 하고 수사과에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조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1차적으로 혐의 없음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제야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사에서도 이미 수사 보고서가 지금 검사들 그 수사팀이 다 연명한 수사팀의 명태균 한금폰을 조사한 수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수사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 생생한 녹음과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까지도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또 스탑이 된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팩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만 맡길 수가 없다. 이미 이렇게 증거가 다 나온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그동안 수사한 게 명태균의 김영선 그냥 그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기소한 거 이것뿐이에요. 실제로 지금 어제 각종 언론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생생한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죠. 네, 아주 명확하게 그 공천에 개입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확보된 게 지금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전혀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김희정 의원님 마지막 발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반론해 주시면. 검찰에 배당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끌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구속 연장도 신청했고 이제 기소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지검에서 하던 그 판사팀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제 기소한 팀 재판에 집중하고 또 한 팀은 중앙지검에 와서 이제 지검장에게 직보하면서 상세히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좀 전에 백 의원님도 국회에 나와서 그 의지를 말하는 건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을 해서 나머지 대선 후보 거론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더라란 뉴스로 흔들어는 것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법한 사항을 위헌한 사항을 품고 있는 특검을 발의를 해서 다시 도돌이표하는 거는 국론 낭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네,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정치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